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한 여정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기에 급급합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면 인생의 안전망이 생길 거라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좀 있고 번듯하게 자란 자식들이 곁에 있다 한들 노년의 삶이 젊은 날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마냥 평온하고 안락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말년에 이르러 진정으로 팔자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백억의 자산가일까요? 아니면 손주들이 무릎 아래 가득한 다복한 노인일까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런 외적인 조건들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란 물질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한 기운뼈 속 깊이 새겨진 세 가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세 김영자 씨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10년이라는 시간을 바치고 뼈 아픈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말년의 행복을 지키는 세 가지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세상을 뒤흔들 만한 거창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특히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서글픔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다가올 노년이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이미 가정을 꾸린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신다면 김영자 씨가 걸어온 이 길이 작은 등불이자 따끔한 조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녀가 몸소 겪으며 찾아낸 이 세 가지 특징은 너무나도 정확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아릿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김영자 씨가 직접 털어놓는 그녀의 육성을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동네 이웃들은 저를 편하게 영자씨 혹은 영자 할머니라고 부르지요. 올해로 72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에 나가 동네 친구들과 건강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구청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물으신다면 정말로 두 다리 뻗고 잘 만큼 평온하다고 답하겠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보면 혈색도 좋고 정정해서 70대 노인 같지 않다고들 합니다. 말년에 복을 타고났다고 부러워하기도 하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어넘기곤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지난 세월 피눈물과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며 한 뼘 바꿔온 결과물이라는 걸 그들은 모를 테니까요. 제 남편은 12년 전 제가 60살 되던 해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호는 그때 막 결혼한 신혼이었고 며느리 지은이는 뱃속에 아이를 가진 초기 임산부였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민호가 제게 와서 의논을 하더군요. 어머니, 이 넓은 집에 혼자 계시면 적적하고 저희도 마음이 안 놓여요. 차라리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든든하게 챙겨두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곧 손주도 태어날 텐데 아이 재롱도 보시면서 편안하게 사셔야죠. 그때 저는 아들의 말이 구구절절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늙으면 아들 집에 의탁해 손주 커가는 거 보며 북적북적 사는 게 사람 사는 맛이라 여겼지요. 그래서 2번 고민도 하지 않고 덜컥 그럼하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 했던 정든 집을 빠르게 처분했습니다.
집 구석구석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라 지금 생각해도 가슴 한구석이 아리지만 그때는 오직 자식 생각뿐이었습니다. 집한 돈과 남편이 남겨둔 예금을 합치니 대략 4억 원 정도가 되더군요. 저는 그 돈을 제 명의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두고 단돈 10원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어차피 이 돈은 나중에 민호에게 물려줄 건데 내가 아들네 들어가서 살면 이 돈이 아이들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지. 그렇게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번듯한 새 아파트였죠. 방 3개, 화장실 2개 인테리어도 참 고급스럽더군요. 제 방은 그중 제일 작은 방이었는데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하나를 넣으니 꽉 차서 몸을 돌리기도 조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상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입덧이 심한 며느리 지은이를 위해 저는 매일 시장을 받아가 별미를 해먹였고 집안일은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을 하니 저는 며느리를 안방에서 쉬게 하고 주방의 기름 냄새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죠. 괜찮아, 며느리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나도 민호 가졌을 때 시어머니가 챙겨주셨던 것처럼 이건 내리사랑이고 엄마이자 할머니의 도리야. 손자 지우가 태어나자 집안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복직을 서둘렀습니다. 회사 경쟁이 치열해서 오래 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자연스레 육아라는 거대한 짐은 오롯이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분유 먹이기, 기저귀 갈기, 재우기, 씻기기. 마치 고장난 팽이처럼 하루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는 밤에 유독 잘 우는 아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해야 하는데 잠을 설칠까봐 아이가 칭얼대면 저는 총알처럼 튀어나가 아이를 안고 제 좁은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문을 닫고 밤새 토닥이며 달래다 보면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곤 했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청은망은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또다시 하루의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장보고 삼시세끼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틈틈이 지후와 놀아주고 허리를 펼 새도 없이 일하다. 소파에 앉으면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품 안에서 울기만 하던 핏덩이 지후가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는 초등학생으로 자라날 만큼 긴 시간이었고 짱짱하던 60대 여인이었던 제가 흰머리 가득하고 걸음걸이마저 위태로운 70대 할머니로 변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제가 가족의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그곳은 점점 제가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하는 직장처럼 변해갔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가 사라진 건요. 퇴근하고 돌아온 민호와 지은이는 얼굴에 나 피곤해 라고 써붙인 채 제가 차려준 밥을 묵묵히 먹고는 각자 소파 구석에 박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온종일 정성껏 끓인 국이며 반찬을 앞에 두고 오늘 지후가 학교에서 상 받은 이야기나 시장 정육점에서 고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들은 건성으로 내내 대답만 할 뿐 눈길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식탁 위에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TV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만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제가 몇 시간이나 공들여 끓인 삼계탕을 한 숟가락 뜬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그 비싼 일본산 관자 넣는 거 깜빡하셨어요. 맛이 좀 밍밍한데 아들 민호는 또 어떻고요? 엄마 의사가 나 콜레스테롤 높다고 했잖아요. 국물 좀 기름기 없게 해주세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하는 모든 희생이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도 되는 양. 제가 그들에게 빚이라도 진 양 굴었습니다. 집안에서 제 존재감은 보모, 요리사, 청소부, 딱 이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제 시간은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예전 동네에서 같이 수다 떨던 친구들과도 이사 오면서 연락이 끊겼죠. 제 생활 반경은 오직 이 집과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그들이 싫어하는 음식은 제 입에 맞더라도 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파도 아픈 티를 못 냈습니다. 제가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지우를 낚아채듯 데려갔으니까요. 할머니 감기 걸리셨어. 지우야, 가까이 가지 마. 옮는다. 그 순간 저는 가족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바이러스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제 방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제 옷은 언제나 목이 늘어난 낡은 티셔츠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집안일에만 파묻혀 사는데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으니까요. 아들이 생활비라고 주는 50만 원에서 장값 빼고 남는 몇 푼을 알뜰살뜰 모아 나중에 지후 학비에 보태주려 따로 저축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인 4억 원은 건드리지도 않았죠. 저는 제가 헌신하면 할수록 이 가정이 단단해지고 그들이 저를 더 필요로 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게 엄마의 할머니의 존재 가치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저에게 매서운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그 한 방에 저는 10년의 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71였습니다. 오랜 과로 탓인지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천장이 빙글빙글 돌더니 그대로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차가운 형광등 불빛, 그리고 잔뜩 겁에 질린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정신 드세요. 저 놀라 죽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는데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의사 말로는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탈수 증세가 겹쳤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지만 며칠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며칠은 지난 10년 중 가장 한가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안 해도 됐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병실을 지켰지만 그들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봤습니다. 제가 쓰러지니 집안이 엉망이 된 것 같아 못나게도 속으로 약간의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봐라, 내가 없으니까 집이 안 돌아가지, 너희도 내가 필요하지 하는 비참한 자기 위안이었죠. 하지만 그 착각은 이번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낮잠을 자다 목이 말라 깼는데 병실 밖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리는 그들의 대화는 제 평생 잊지 못할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먼저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입원해 계셔야 해? 나 회사 일도 태산이고 지후 하학원 픽업도 꼬이는데. 내가 퇴근하고 지후 데리러 갔다가 병원까지 오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어 아들의 피로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좀 조용히 해. 엄마 듣겠다. 의사가 뇌 정밀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이틀만 더 보자잖아. 이틀이나 더 세상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지더니 이내 주위를 의식한 듯 낮게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퇴근하시면 어머님한테 지후 맡기는 거 다시 생각해야 해. 또 집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지후 혼자 있다가 놀라 자지러질 거야. 그리고 식단도 문제야. 어머님 음식이 너무 짜고 기름져서 지난번 우리 건강검진 때 경고받았잖아. 지금 어머님은 솔직히 말해서 집안에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어. 시한폭탄. 그 네 글자가 불에 달군 쇠꼬챙이처럼 제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모든 걸 갈아 넣어 지탱해 온 가정에서 나는 그저 성가신 존재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물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내는 엄마를 그렇게 모욕하는데 아들은 말 좀 가려서 해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그럼 어떻게 해? 주간 보호센터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며느리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건 돈 안 들어 우리 대출금에 차 할부금에 지후 학비까지 빠듯한 거 알잖아. 그러지 말고 어머님 돈 있잖아. 그 4억 원 묵혀두면 뭐해? 이럴 때 쓰시라고 해.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가 지겹도록 들어온 그 말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일단 좀 두고 보자. 병실 침대에 누워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살아온 10년이 한편에 블랙 코미디 같았습니다. 관객은 다 떠나고 무대 위엔 저라는 바보 광대 하나만 남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꼴이었죠. 내 헌신, 내 희생, 내 사랑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제가 끼칠 민폐였고 그들이 탐내는 건 제 노동력이 아니라 제 돈이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냥불 하나가 켜지듯 또렷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구석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취급받으며 살 수는 없다. 첫 번째 특징, 비위를 맞추지 않는 마음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입. 퇴원하는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푹 쉬셔야 해요.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집으로 가지 말고 은행부터 들르자.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본 아들이 물었습니다. 은행은 왜요? 내 통장 정리 좀 해야겠다. 단호한 제 말투에 차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저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일부는 쓰기 편한 입출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며느리의 눈길이 제 손에 들린 통장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탐욕과 계산 속이 훤히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그들은 제가 다시 예전의 순종적인 어머니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거실 소파 제가 10년을 앉았으나 남의 집처럼 느껴지던 그 자리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지은아,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돌덩이처럼 단단했습니다. 나 분가하겠다. 나가서 따로 살 거야.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황당함으로 그리고 짜증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 사신다니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몸도 편찮으신데 어떻게 혼자 사세요? 아들도 당황해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 막 퇴원하셨는데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식들이 늙은 어머니 내쫓았다고 욕해요. 그들의 위선적인 걱정을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시한폭탄이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참 잘했지. 공짜 파출부로 부려먹기 딱 좋을 만큼만 잘해줬지. 내가 아파서 쓰러지니까 처리곤란한 폭탄 취급할 만큼만 잘해줬고 내 주머니에 있는 노후 자금 어떻게든 뺏을 궁리만 할 정도로 잘해줬어. 제 말이 이어질수록 두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뻥끗거렸지만 반박하지 못했고 아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 이제 지쳤다. 지난 10년 팽기처럼 돌고 돌면서 따뜻한 가족을 기대했는데 내가 얻은 건 그저 식모라는 꼬리표뿐이더라. 이제 나 좀 쉬고 싶다. 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남들 시선 민호야, 진짜 효도는 부모를 가구처럼 집에 묶어두고 기능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존엄성을 지키며 원하는 방식대로 살게 해주는 게 효도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나니 온몸이 떨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아들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해요, 엄마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제 인생을 위한 첫 번째 뼈대를 세운 겁니다. 거절할 줄 알고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단단한 뼈대를 여. 두 번째 특징. 아직 달릴 수 있는 다리와 밖을 향해 열린 호기심. 저는 서둘러 아들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10평 남짓한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작지만 제 손으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부엌이 있고 빨래를 널 수 있는 베란다가 있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는 곳이었죠. 보증금을 내고 월세 50만 원은 제 돈으로 냈습니다. 새 열쇠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치 좁은 새장에서 풀려나 하늘을 마주한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삿짐은 단촐했습니다. 옷 몇 벌과 남편의 사진이 담긴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아들이 돕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제 새 인생은 제 힘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처음 일주일은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있으니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죠. 창가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손주 목소리나 들을까 싶어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김영자,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지금 돌아가면 너는 영영 그 집의 하녀로 죽는 거야.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저는 저를 억지로 떠밀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동네 주민센터 앞 광장에서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들이 알록달록한 운동복을 입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더군요. 다들 표정이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나무 그늘 아래 서서 부러움 반 주눅 든 반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죠. 며칠 씻지도 않아 꽤 죄죄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분홍색 운동복을 입은 한 분이 땀을 닦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한참 보고 계시던데 같이 하실래요? 이거 건강체조인데 우리 나이에 딱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저는 춤 같은 거 못 춰요. 몸치라서. 에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몸 좀 흔들고 땀 흘리면 기분 좋아져요. 나 미경인데 언니는 이름이 뭐예요? 미경 씨는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죠. 얼떨결에 그 활기찬 무리에 섞여 팔다리를 허우적거렸습니다. 엉성한 제 동작에 웃음이 났지만 아무도 흉보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언니들이 모여들어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혼자 산다는 제 말에 한 분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최고지 얼마나 자유로워. 여기 혼자 사는 사람 많아요. 자식들 가끔 얼굴이나 보면 되지. 붙어 살면 사단만 나. 그날 이후 제 인생의 이막이 열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체조를 하러 나갔고 미경 씨를 따라 주민센터 서예 교실과 노래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평생 국자랑 걸레만 잡던 손으로 붓을 잡아 복후자를 썼을 때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기도 했죠. 저는 더 이상 방구석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근교로 꽃구경을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바닷가에서 소녀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제가 봐도 낯설 만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보라색 운동복도 사고 무릎 상하지 말라고 좋은 쿠션 있는 운동화도 샀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파마도 새로 했죠. 거울 속 생기 넘치는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사는구나.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빴던 제 다리는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저를 데려다 줍니다. 가족 걱정뿐이던 제 마음에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할머니가 아닌 김영자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진정으로 내려놓는 마음과 현재만 바라보는 눈. 제가 독립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만 주고받는 서먹한 사이가 되었지요. 손주 지후가 가끔 영상통화를 걸어오면 할머니랑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호출 대기조가 아니었습니다. 제 시간을 존중받게 된 거죠. 진정한 시험은 1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호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아들 회사도 사정이 어려워 보너스가 다 깎였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차다며 우물쭈물하더니 본론을 꺼내더군요. 엄마, 혹시 여유 자금 좀 있으세요? 한 3천만 원만 융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불만 끄고 금방 갚을게요. 수화기를 든 손에 땀이 찼습니다. 제 통장에는 여전히 4억 원 가까운 돈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줄 수 있죠.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힘들다는 말에 앞뒤 안 재고 통장을 통째로 내밀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거든요. 자식 안쓰럽다고 노후 자금 다 퍼주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찬밥 신세가 된 노인들의 이야기를요. 이번에 3천만 원을 주면 다음엔 5천만 원, 그 다음엔 1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속 갈등이 심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인데 하지만 제 이성이 소리쳤습니다. 김영자 정신 차려. 그거 내 목숨줄이야. 네 존엄을 지킬 마지막 보루라고. 다음 날 저는 아들을 집 근처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쑥 들어간 눈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미리 준비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호야, 여기 500만 원이다. 일단 이걸로 급한 생활비부터 메꿔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다. 아들은 봉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500으로는 턱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너도 이제 40이 다 된 가장이다. 인생의 고비는 네가 넘어야 할 산이야. 엄마는 응원해 줄 수는 있지만 대신 짐을 져줄 수는 없어. 나머지 돈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너와 며느리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제 가슴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내 남은 돈, 그건 내 관값이고 병원비다. 내가 나중에 아파서 거동 못하게 되면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 내 돈으로 간병인 쓰고 요양병원 갈 거다. 나는 내 존엄을 지키며 살다 가고 싶다. 무슨 뜻인지 알겠니?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것을요. 제가 선을 지킴으로써 아들에게도 진짜 어른이 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들이 사과하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지난 10년의 원망과 찌꺼기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섭섭해하는 마음도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존재라는 걸 인정한 것이죠. 그 후로 우리 관계는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위기를 잘 넘겼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진심으로 찾아옵니다. 제 안부를 묻고 제가 춤추고 글씨 쓰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줍니다. 며느리는 얼마 전 제게 어머니 요즘 너무 좋아 보이세요. 진작 이렇게 사시게 할 걸 그랬어요. 라며 멋쩍게 웃더군요. 저는 이제 혼자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에 아플 수도 있고 더 늙겠지만 제게는 저를 지킬 힘이 있으니까요. 이 힘과 평온함이야말로 제 말년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자가 늙어서 진짜 팔자가 좋아지려면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자식 눈치 안 보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 무조건적인 희생은 독입니다. 선을 긋는 건 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둘째, 건강한 2다리와 밖으로 향하는 호기심.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걸 배우세요. 내 이름 석자로 살 때 인생은 넓어집니다. 셋째, 과거를 내려놓고 오늘을 즐기는 마음. 자식에 대한 기대도 지난날의 원망도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오늘 내게 주어진 햇살과 밥 한 끼 친구와의 수다를 즐기세요. 이 세 가지가 제 노년의 기둥입니다. 행복은 자식의 효도나 통장의 장호가 아니라 내면의 독립과 자유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김영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0년의 헌신 끝에 시한폭탄이라는 말을 듣고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존엄을 되찾은 그녀의 여정. 이것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과 며느리가 불효자인 걸까요? 아니면 팍팍한 현실 속에서 부모 부양을 부담스러워하는 현대 사회의 슬픈 자화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